위대한 중국이 우리 인도를 지지하는데 한국 따위가 상대 가능하겠어? 건방진 한국 놈들 따윈 필요 없다. 인도는 이미 그들 없이도 최강이다. 한국 없이도 중국과 손잡은 인도는 한계 없이 더 강해질 뿐이다. 인도 삼성공장 노조 파업, 배후에 숨겨진 정치 세력의 그림자. 단순한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로 시작된 줄 알았던 인도 삼성공장 파업이 사실 정치적 세력의 계획적인 개입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저 임금과 근로 환경 개선을 외치던 평범한 파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기업과 국가 경제를 흔드는 이번 파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삼성과 중국, 인도 간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진실과 숨겨진 음모의 퍼즐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살고 있는 아니카 시브라만이라고 해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큰 사건들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는 차원이 다르게 훨씬 크고 위험한 사건에 발을 들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눈을 뜬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날의 아침 공기는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아직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참인데도 말이에요. 아파트 창문이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버스 소음에 살짝씩 흔들렸어요. 창밖의 챗나이는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거리의 상인들은 노점을 차리고 스쿠터는 교통 사이를 요리조리 누비며 창문 틈새로 튀겨진 도넛과 제스민 향이 스며들어왔어요.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훑어보며 제목만 대충 읽고 있었죠. 스팸 메일, 뉴스레터, 필요 없는 광고들. 그런데 날카로운 알림음 하나가 저를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라구 편집장님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편집장님은 쓸데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아니거든요. 순간 속이 조여오는 기분에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삼성의 챗나이 공장이 위태롭다.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려 해. 바로 출동해, 아니카. 라구 편집장님의 메시지는 늘 간결하고 직설적이에요. 괜히 돌려 말하지 않죠. 편집장님이 큰일이라고 할 땐 정말 심상치 않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지역에서 문제를 겪는다는 건 기사거리가 확실하죠. 마시던 차를 내려놓고 휴대폰과 수첩을 챙겨 재킷을 걸쳤어요. 스쿠터에 시동을 걸고 혼란스러운 아침 거리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죠. 공장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더니 곧 규칙적인 구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파업이 시작된 거였죠. 공장 정문에 도착하니 소음이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입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었고 일상적인 불평 또한 아니었어요. 이건 더 크고 더 위험한 요구였어요. 군중의 분노는 확실했지만 동시에 조직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뭔가 계획된 것이 느껴졌어요. 그 중심에 임시로 만든 무대 위에 선 한 남자가 군중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키란이에요. 라구 편집장님이 보내준 배경 자료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노동자 지도자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키란의 목소리는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날카로웠어요. 마치 폭풍이 시작될 때 첫 천둥 소리처럼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우리는 이 회사에 시간과 땀, 인생까지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착취뿐입니다. 키라는 주먹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어요. 군중은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외쳤어요. 존엄을 원한다. 정의를 원한다. 단순히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방식 자체가 눈길을 끌었어요. 톤에 정확함이 있었고 말에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모든 행동은 계산된 듯했고 모든 제스처는 의도된 것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노동자 파업을 여러 번 취재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잘 알아요. 보통 이런 현장에는 혼란과 진짜 분노가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같았어요. 마치 연습된 연극처럼 보였죠. 수첩을 꺼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빠르게 메모를 적었어요. 키라는 단순한 화난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뭔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가 있거나요. 본능이 말해주었죠. 이건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에요. 갑자기 군중 속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며 구호가 잠시 멈췄어요. 번개와 천둥 사이의 짧은 정적처럼 모든 게 일시적으로 멈춘 듯한 순간이었죠. 키라는 손을 들어 군중에게 신호를 보냈고 노동자들은 더 단단한 무리를 이루며 재정비했어요. 그때 저는 군중 사이를 누비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공장 노동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옷차림이 너무 깔끔했고 지나치게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머릿속에 그들을 메모해 두었어요. 키라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어. 군중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변 대화를 엿들어 보려 했어요. 노동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초과 근무, 임금 삭감, 계약 같은 단어들이 여기저기 흘러나왔지만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폭풍이 치기 직전에 그 특유의 긴장감이요. 들을 수 있는 모든 걸 메모했어요. 세세한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편집장님은 표면적인 기사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의 이면까지 파헤치길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중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무리가 계속 들썩였죠. 몇몇 노동자는 향을 피웠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병을 나눠 마시며 긴 대치에 대비했어요.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 있는 경영진은 땀을 흘리고 있을 게 분명했죠. 이런 파업은 몇 시간 만에 생산을 마비시킬 수 있으니까요.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며 더위가 강해졌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고 도시의 소음은 노동자들의 구호 속에 묻혀갔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하면서도 모든 게 긴장감으로 꿈틀대는 느낌이었죠. 마치 곧 터질 스프링처럼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밤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눈이 따가웠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퍼즐 조각들이 기대했던 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키라는 단순한 노동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했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흔적 없이 움직일 수 있었는지가 저를 괴롭혔어요. 삼성 직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고 노동조합 행사에도 참석한 기록이 없었죠. 지역 노동자 포럼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를 추적하는 모든 길이 막다른 길로 이어졌어요. 마치 이번 파업을 위해 딱 맞춰 챗나이에 떨어진 사람 같았어요. 수첩에 휘갈겨 쓴 메모를 쳐다봤어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금액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보통 분쟁에서는 10%나 20% 인상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요구는 협상에서 양보를 받아내려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진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협박처럼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노동자들은 보통 직장을 유지하길 원하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싸우지 공장을 완전히 문 닫게 하려고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엔 공장을 파산 직전까지 몰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우리 뒤를 봐준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겉보기엔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그냥 흘린 말이 아니라고 느꼈죠. 인도와 중국 사이의 정치적 긴장은 공공연한 사실이죠. 삼성은 한국의 거대 기업이고 챗나이 경제의 중요한 축이에요. 만약 이번 파업에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건 단순히 노동자 권리를 위한 싸움이 아닐 거예요. 이건 혼란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일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좁은 길을 버스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차입하는 상인들이 졸린 행인들에게 외쳐댔죠. 가게 주인들은 빗자루로 문 앞에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어요.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파업의 긴장이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군중이 모이기 전에 공장 정문에 도착했어요. 저는 가장자리에 숨어 노동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걸 지켜봤어요. 어떤 이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피곤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중심엔 키란이 서 있었죠. 냉정하고 침착하게요. 이번엔 제가 먼저 키란을 발견했어요. 그는 3명의 남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 모두 공장 노동자 같지 않았어요. 옷이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대화는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간간히 들려오는 말을 엿들을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한 남자가 낮게 속삭였어요. 자금은 계속 들어올 거야.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받아들였어요. 좋아.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 들렸어요. 중국이 우리 뒤를 봐준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마치 그 말이 실체를 가진 무언가처럼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작전이었고 키라는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그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꼭두각시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재정 보고서와 온라인 아카이브를 뒤졌어요. 외국 세력과 키란 혹은 노동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자금의 흐름은 수상한 회사들로 이어졌어요. 대부분 이름도 모호하고 목적도 불분명했죠. 하지만 홍콩에 기반을 둔 한 재단이 눈에 띄었어요. 이 재단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악명 높았죠. 더 깊이 파헤쳐 보니 그 재단과 키란의 조직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번 파업의 목표는 노동자 권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이 작전은 삼성 공장의 운영을 방해하고 첸나이에서 삼성을 몰아내며 인도와 한국 사이의 경제 협력을 깨뜨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삼성이 문을 닫거나 철수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겠죠. 이건 단순한 항해 파업이 아니라 삼성 공장 파괴 공작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마치 무거운 외투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조심해야 했죠. 너무 빨리 밀어붙이면 제 신분이 들통날 수 있었고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죠.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이건 임금 문제가 아니다. 정치 문제다. 권력 싸움이다. 다음 행동이 중요했어요. 키란을 직접 대면하면 그를 놀라게 해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릴 수도 있었죠. 이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전달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무사히 살아남아야 했어요. 내일 다시 공장으로 갈 거예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연결고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 키란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는 분명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국가들의 싸움이었고 저는 그 균열 위에 서 있었어요. 키라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어요. 마치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차분한 태도였죠.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카, 그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알고 있는 척하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몸의 긴장을 풀지 않으려 애쓰며 차분하게 되물었어요. 놓치고 있는 게 뭐죠?
당신이 이 노동자들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거요? 그들은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운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당신은 국제적인 판을 짜고 있잖아요. 키라는 천천히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판단이 빠르네. 하지만 아직 순진해.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낮게 속삭였어요. 삼성이 떠나면 수천 가정이 생계를 잃어요.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당신은 자기 목적을 위해 그들을 불 속에 던지고 있어요. 키라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마치 삶이 무너지는 게 별일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죠. 모든 혁명에는 희생이 따르지. 이번도 예외는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걸로 뭘 얻으려는 거죠? 이런 파괴가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키라는 낮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한기가 느껴졌죠. 아직도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이건 나나 너 아니면 노동자들 때문이 아니야. 이건 판을 재편하고 규칙을 다시 쓰는 싸움이지. 그는 잠시 멈추고 유리잔 속 마지막 차를 휘저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사슬이 끊기는 거야.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끝나겠지. 그리고 힘의 균형이 바뀔 거야. 먼지가 가라앉으면 새로운 세력이 규칙을 정하게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말의 무게가 점점 더 실감났죠. 이건 단순히 돈이나 파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동 항의로 위장한 지정학적 움직임이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치밀한 시도였죠. 키라는 다시 웃었지만 그 미소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맞아. 이제 막을 수는 없어. 저는 키란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신이 만든 혼란 속으로 유령처럼 스며들었죠. 가슴이 답답했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이야기의 파장으로 어지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파업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의 동맹을 깨고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키란의 조직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었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은 노동 분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들이었죠. 혼잡한 거리 속을 스쿠터로 달리며 이 이야기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삼성이 철수하면 그 피해는 챗나이를 넘어 전역에 퍼질 거였죠. 단순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간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위험한 칼과 같았어요. 마치 마른 종이에 성냥을 가까이 대는 느낌이었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불타버릴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이건 권력의 문제였어요. 누가 권력을 쥐고 누가 잃으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선택이 남았어요. 진실을 쓰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감수할지 아니면 침묵하고 세상이 거짓을 믿게 둘지.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순식간에 들이쳤어요. 삼성의 경영진은 루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챗나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죠. 활기로 가득했던 공장 정문은 이제 무거운 침묵 아래 축 늘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소식은 들불처럼 지역 사회에 퍼졌어요. 저는 그 혼란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에 의지하던 가정들은 갑자기 식탁이 비게 되었고 밀린 공과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가게들은 셔터를 내리고 학교는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으며 병원들은 약과 물품 부족으로 환자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북적거렸을 시장 골목은 텅 비었고 네온사인도 힘없이 깜빡거렸어요. 떠돌이 개들만 어지럽게 흩어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늘 밤늦게까지 영업하던 차이 가게들마저 셔터를 내린 채였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가고 남은 잔해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쇠사슬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걸 보면서도 제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도 충분히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탐욕스러운 대기업과 착취당한 노동자들. 그동안 들어왔던 익숙한 이야기, 기득권의 오만을 무너뜨린 약자들의 승리. 그게 더 이해하기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배후의 정치적 음모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벌어진 권력 게임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신들의 투쟁이 더 어두운 계획의 일부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실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옆에 펼쳐둔 수첩은 이제 무의미한 낙서처럼 보였죠. 모든 사실과 자료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실이나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에요. 자신들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투쟁이 반영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귀를 기울이죠. 저는 중국의 자금과 지정학적 음모를 말하려 했지만 그런 얘기는 그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신경 쓴 건 단지 밥을 먹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전기요금을 내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다시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수첩을 팔 아래 끼고요.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과 버려진 공장을 지나면서 직장만 잃은 게 아닌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들은 희망까지 잃어버린 듯 보였죠. 아이들은 학교 교복을 입은 채 먼지가 쌓인 문턱에 앉아 있었고 엄마들은 문가에 서서 걱정으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한때 자부심 넘치던 노동자들은 이제 길모퉁이에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진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려있죠. 큰 그림과 사람들의 일상을 연결하는 실을 찾아야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느끼게 해야 해요. 저는 숫자와 이론으로 그들을 경고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진짜 위험을 보여주었어야 했어요. 학교가 닫히고 가족이 굶주리고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말이죠. 그날 오후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수첩을 새 페이지에 펼쳐두고요.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공장은 사라졌고 일자리도 사라졌지만 배후의 세력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했어요. 지나간 일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이야기를 쓸 수는 있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머릿속의 단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탐욕이나 정치적 음모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어요. 피켓을 들고 섰던 아버지들, 가정을 지키려 애쓰던 어머니들, 그리고 갑작스레 무너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요. 저는 상실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이번에는 세상이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면서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도 숫자도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이니까요. 삼성 공장 폐쇄의 여파는 빠르고도 무자비하게 번졌습니다. 그 충격은 첸나이 도시를 넘어 더 멀리까지 파고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거리의 소음은 점점 사라졌고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노동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흩어졌지만 대부분은 빈 약속들만 마주했어요. 공장과 학교, 병원, 그리고 가정으로 이어지던 경제의 사슬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서로 얽혀 있는지를 절감하게 해주는 끔찍한 교훈이었죠. 한 공장 문 앞에서 시작된 항의가 대사관과 기업 이사회까지 진동시킨 겁니다. 한국 언론은 인도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며 보도했고 중국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이 외교 무대에서 흘러나왔죠.
인도 역시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외국 투자 유치가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한가운데에서 저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멈추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건 한때 더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내면 세상은 알아서 판단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저에게 냉혹한 교훈을 안겨줬어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오늘날의 얽히고 설킨 세계에서는 진실이 마치 연기처럼 편견과 감정, 그리고 선전의 층을 뚫고 떠다니죠. 사람들은 단순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에게 왜 그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한지, 왜 신경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온전히 지역사회가 치르고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가슴속 깊은 상처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제가 멈추면 키란과 그 배후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거니까요. 도시는 경제적 타격에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세상에 아직 더 많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편리한 이야기들 아래 묻혀있는 진실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현실은 모순과 혼란으로 가득하고 배후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끊임없이 줄을 당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층들을 벗겨내고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야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더 일찍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을 테니까요. 세상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첫 페이지에 실리진 않겠지만 반드시 알려져야 하는 이야기들이죠. 권력 다툼의 이면을 들추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조종하는 힘을 드러내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무리 잡기 어려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그보다 더 중요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라구 편집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기사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적었죠. 이번에는 공장이 문을 닫은 뒤의 이야기예요.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이미 다음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첸나이의 조용한 거리 어딘가에서 하나씩 삶을 다시 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펜을 다시 쥐고 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